안녕하세요. 허당 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띄어쓰기를 위한 한글 문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띄어쓰기는 왜 해야 하나요? 그럼 간단한 예를 통해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곳은 철수의 집이에요. 철수의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시네요. 그 모습을 본 철수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 띄우고 가방에 띄우고 들어가신다. 그런데 이 문장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철수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장이 되었답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아빠가 가방을 열고 가방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올바른 띄어쓰기를 통해 한번 고쳐볼까요? 아빠가 띄우고 방에 띄우고 들어가신다. 자, 이제 아빠가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연상되죠?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철수 엄마가 죽을 드시고 계셔요. 이 모습을 본 철수는 이렇게 적습니다. 엄마 띄우고 가죽을 띄우고 드신다. 철수가 이번에도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이 문장은 이런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엄마가 질긴 가죽을 뜯고 계셔요. 그럼 이 문장도 올바른 띄어쓰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엄마가 띄우고 죽을 띄우고 드신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엄마가 죽을 드시는 모습이 연상되죠. 이처럼 문장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띄어쓰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쓴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단어가 뭐예요? 친구들이 2단계 단어학습에서 배운 사과, 딸기, 배 이러한 것들을 단어라고 한답니다. 단어는 문장 속에서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답니다. 그럼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단어는 그 의미에 따라 9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사과, 딸기, 배. 이처럼 사물들은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사물들의 이름을 가리켜 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명사도 단어의 한 종류랍니다. 아하! 사람이나 사물들이 가진 고유한 이름을 명사라고 하는군요. 맞아요. 사물들의 고유한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 그리고 이번에는 이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것은 사과라고 할 때 사과라는 고유한 이름 대신 앞에 이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사과라는 고유한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한 이것이 바로 대명사랍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저것은 시계예요 라고 할 때 시계라는 고유한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한 저것 역시 대명사랍니다. 사람이나 사물들이 가진 고유한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는군요. 맞아요. 역시 똑똑하네요. 이번에 알아볼 친구는 수사라는 친구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한답니다. 아하!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수사 다음엔 또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조금 특별한 친구라서 별표를 할 거예요. 이 친구는 남을 도와주는 배려심은 강하지만 조금 내성적인 친구라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단어는 아니겠네요. 아니에요. 이 친구도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한답니다. 이 조사라는 친구는 다른 단어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른 단어들 옆에
바짝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돌조가 쓰인 조사라고 한답니다. 조사도 단어지만 반드시 앞말에 붙였어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장을 단어로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나는 배운 친구인데 혹시 알고 있나요? 사람이나 사물이 고유한 이름인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대명사 맞죠? 맞아요. 나는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대명사예요. 그러면 느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는이라는 친구가 방금 소개한 조사라는 친구예요. 이 는이라는 조사는 앞에 쓰인 나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다음은 밥이에요. 이 밥은 뭘까요?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아닌가요? 맞아요. 명사예요. 그럼 밥 뒤에 붙어있는 을은 무엇일까요? 다른 친구의 옆에 붙어서 도움을 주는 조사. 조사 맞죠? 역시 똑똑해요. 을은 아까 는과 마찬가지로 밥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사예요. 선생님, 근데 먹었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안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 먹었다라는 단어는 배우지 않았어요.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방금 본 먹었다라는 단어 역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라는 친구예요. 특히 이 문장 속에서는 먹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인 먹었다로 활용이 되었어요. 아하! 먹다, 걷다, 뛰다. 이렇게 사물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동사라고 하는군요.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군요. 그럼 이번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에 대해 알려줄게요. 여기 꽃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아닌가요? 맞아요. 명사예요. 그럼 꽃 뒤에 바짝 붙어서 꽃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는 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친구의 옆에 붙어서 도움을 주는 조사. 조사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사물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참! 방금 배운 형용사 아닌가요? 역시 똑똑해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앞에 쓰인 꽃이라는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랍니다. 그럼 이번엔 앞에서 본 단어 친구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요. 먼저 관형사예요. 이 관형사라는 친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 쓰여서 이 친구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 옷. 명사 옷이라는 단어 앞에 새라는 단어가 붙어서 옷을 꾸며주고 있죠. 옷은 옷인데 어떤 옷? 새 옷. 그래서 옷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는 이 새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부사예요. 부사는 앞에서 배운 동사와 형용사를 주로 꾸며준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천히 먹다. 여기서 먹다라는 것은 동사죠. 먹는데 어떻게 먹죠? 천천히 먹죠. 이 먹다라는 동사 앞에 쓰인 천천히라는 단어가 바로 부사랍니다. 관형사와 부사도 문장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탄사라는 친구를 소개해 줄게요.
와, 야호, 뭐 이런 놀람이나 느낌, 감탄을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들을 감탄사라고 한답니다. 그럼 감탄사까지 총 9개의 단어 종류를 모두 배운 거네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알아본 이 9가지 종류의 단어를 통틀어 구품사라고 한답니다. 아하! 구품사!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띄어쓰기는 문장 속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답니다. 띄어쓰기를 할 때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었어야 하지만 조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앞말에 붙였어야 한답니다. 단어는 그 의미에 따라 9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죠. 사람이나 사물이 가진 고유한 이름은 명사라고 하고, 이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대명사, 하나, 둘, 셋 이렇게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주는 수사, 그리고 다른 단어 뒤에서 특별한 의미를 첨가해주는 조사. 이 조사는 단어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앞말에 붙였어야 한다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사물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그리고 형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배웠죠. 명사와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관형사와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도 배웠답니다. 마지막으로 놀람이나 느낌, 감탄을 나타내는 감탄사도 배웠어요. 그럼 몇 가지 문제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